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도장을 꽝 찍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도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죠. 부동산 계약서가 잘 작성되었는지부터 등기, 세금 등의 행정 처리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내 집 장만 정보 중에서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집 매수 행정 절차,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법 정보 안내입니다. 이 집을 사거나 팔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매매계약서의 각 항목에 담긴 의도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샘플이 있고요. 이 1번 표시는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집의 주소와 동, 호수, 구조, 용도, 면적, 집이 서 있는 땅의 지목, 보통은 대지로 되어 있죠. 대지권, 대지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이 2번은 중요 계약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이 중도금 및 잔금일은 매수인이 계획에 맞추어서 날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옆에 이 2-1번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은 계약금 영수증 없이 이 칸에 수용자 서명과 사인이나 도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대출을 받을 시에는 계약금 영수증을 필히 접수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고요. 여기 이 3번의 내용은 이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계일이나 계약의 해지,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 쪽이냐 매도인 쪽이냐에 따라서 계약금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고요. 부동산의 인수인계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4번은 이제 특약사항을 넣는 칸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된 사항, 서로 간에 협의된 사항을 적고요. 혹시나 세금 관련이나 집에 하자 부분 등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을 적는 칸이고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계좌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의 계좌번호 등도 이곳에 기재를 합니다. 여기 5번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인데요. 보통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계약서를 혹시나 미리 작성을 해 놓을 시에는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계약일에 맞춰서 변경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6번은 집을 매도한 사람, 매수한 사람, 중개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번호 등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같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7번은 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펼쳐놓고 간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느긋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적은 금액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대출이나 기존 대출 말소 등이 있으면 법무사, 은행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모이는 사람들은 매도인, 매수인, 최소 1명에서 2명이죠. 또 1분에서 2분이고
중개업자. 이 공인중개사도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법무사가 있죠. 대출을 받을 시에는 은행, 대출 상담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최대한적으로 기본이 8명 모이게 되고요. 또 가족들이 오게 되면 또 더욱더 정신이 없을 수가 있으니 잔금 시에는 특히나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매를 하시고 이제 집을 매수하실 때 이 집 매수 행정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을 매매로 매수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매수자로 인적사항을 바꿔야 합니다. 잔금까지 치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제 소유자이지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제3자에게 보이겠죠. 우리나라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A가 소유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B일 수도 있다면 이 B에게 이 주택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직접 해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실 때 이 대출 등이 없으면 직접 하셔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혹시나 이제 기존에 매도인의 그 여러 가지 등기사항 증명서상 말소해야 될 사항과 또 대출을 받을 시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등을 대신해서 해주는 일을 하고요. 이 세무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상담과 세무 신고를 작성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는 취득 시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무사는 양도시 등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매수 후 직접 거주할 거라면 잔금일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취득세 정보를 보면 이제 1세대 기준으로 한 집에서 세대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 가족이 모여 산다면 그 가족을 한 세대가 되고 가족 중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주택수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 중에 주택이 두 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주택수에 따라서 보유세금도 많이 나오고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독신자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보통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독신자라 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물론 별도 세대로 따로 주민등록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결혼을 해야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신자가 되었지만은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청년. 이 얘기는 직장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미성년자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을 때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별도로 따로 사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인가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자를 원하는 부분은 의료보험이나 부양자, 피부양자 부분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수도세 납부증명서, 전기세 납부증명서, 주민세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자녀를 별도 세대로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부분이나 입주권과 분양권 등을 받을 때 카드 사용 내역도 살펴본다고 하니 주의를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각자 주택에 있는 경우, 부모님도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도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금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보통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1%죠.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구간별로 취득세율 계산이 되고요. 9억 원 이상은 1000분의 30, 3%, 법인은 1000분의 120, 법인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12%로 과중이 되었습니다. 이 농지외 주택을 할 땐 1000분의 40, 4%고요. 이 상속 취득인 경우에는 농지와 농지외가 있는데 농지인 경우에 1000분의 23, 2.3%고요. 농지외인 경우 1000분의 28, 2.8%입니다. 무상취득 증여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5, 3.5%이고요. 이번에 변경된 주택취득세 법 중에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을 중과한다니 잘 살펴봐야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시취득, 공유물로 인한 취득 부분의 세율이 적혀 있고요. 이 밑에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물론 소득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요. 생애 최초 구입에서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50% 감면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득 기준이 없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과 별장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2%를 중과합니다. 중과기준 세율은 곱하기 4배까지 가능하고요. 요즘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취득 시에 취득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4.6%입니다. 도시용 생활주택은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렇다면 이 주택자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12% 중과 일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절세 전략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린 취득세율 부분 잘 체크하셔서 전략적인 부동산 거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